안녕하세요. 강기업교육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법에 관한 입문 과정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건축법은 건축물 건축에 관한 공법상의 규정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관계법규는 공법에 관한 사항으로 1차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민법은 대표적인 사법에 해당되게 됩니다. 저 민법은 타인과 타인,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을 사법이라 표현하고, 반면 공법은 타의 공익을 달성할 목적으로 국가가 일반 국민에게 규제를 가하기 위해 마련한 법령을 공법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축법도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축공사 도중에 발생하는 소음이나 먼지,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피해 해결할 필요 있죠. 그리고 그러한 분쟁이 예상된다고 하면 그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범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은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피해 끼치지 않고 건축공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법령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러한 건축법은 첫 번째, 건축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봐줘야 됩니다. 사실 우리 주변의 법령은 한 25,000개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나 또는 2개 정도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법령 중에 공법상의 규정을 어디에 적용할 것인지 그 대상에 관한 사안들을 명확히 할 필요 있죠. 그래서 적용 범위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 시험에서 다루고 주요한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적용 범위에 있어서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공간을 대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지에는 주택이나 주택 외의 건축물을 각각 만들게 되는데,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주도하는 것을 신축이라 하고 1층짜리 건물을 2층을 만든다고 하면 증축행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관련된 다양한 행위를 우리가 함께 봐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적용 범위에서는 보통 2문항에서 3문항 정도의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데, 건축물과 관련된 문제와 건축물 관련 행위에서 다소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게 건축 절차입니다. 우리 주변의 건축물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가는지 그 과정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보는데, 우리 주변의 토지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게 된다면 이를 개발 행위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과정,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대지 소유자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설계 도면을 확보하고 시군구 건축과 방문해서 건축가 신청하게 되면 관계 법령에 적합한 때 시군구청장 등의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건축허가권자는 공사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공사 개시하게 되는데, 착공신고 이후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게 되면 사용 승인받아 완공한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개발 과정은 건축허가와 사용 승인,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보통 이 부분에서 2문항 또는 3문항 정도의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주택이나 또는 상가를 만들게 된다면 건축허가, 사용 승인 과정을 거쳐 건축물을 개발한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이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각종 규제, 제한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여기 건축 제한은 건축주 마음대로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 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러한 규제 사항은 모든 건축주가 준수해야 되고, 사용 승인 받은 이후에도 건축주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한 상태에서 건물을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해당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철거 등의 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명령에 불응한 때에는 이행 강제금이라고 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크게 이런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반적인 절차를 우리가 조금 파악하셨다고 하면 그 절차와 관련된 주요 테마에 대한 쟁점되는 사안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것이 이쪽의 공부 방법입니다. 사실 민법이나 또는 다른 과목에 있어서는 내용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시험에 대응하는 것이 공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법규에 대해서는 그 법 내용 자체가 꽤 많고 그 전부를 하나하나 챙기는 것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개별법과 관련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 주요 테마를 파악하고 전반적인 흐름, 체계를 잡게 되면 그 체계와 관련되어 주요 쟁점되는 사안들을 꼼꼼히 정리해 나가는 것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건축법과 관련되어 적용 범위, 건축 절차, 건축 제한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시고 그와 관련된 주요 사안들을 함께 살펴나가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것은 적용 범위와 관련되어 대지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대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대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지의 대자, 우리 청와대라고 하는 건물 이름 알고 있습니다. 그 청와대의 끝에 대자는 건물 대자입니다. 그래서 저 대지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그런 땅을 대지라 하고, 이러한 대지는 보통 건축법이 인정하는 도로에 접해 있을 때 대지라 표현하며 도로 없는 땅에 대해서는 맹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여부는 도로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기본적인데, 우리 건축법령에서는 저 대지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대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그냥 줄여서 공간법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저 공간법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대지라 합니다. 여기 각각이란 말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볼 이야기인데 이것은 하나하나를 말합니다. 그리고 필지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일단의 토지를 한 필지라 표현하는데, 서울 같은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에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50평 내외인데, 시골에 농사 짓는 경우에는 10,000평, 20,000평이 한 필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지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크기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 단위를 필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필지는 넓고 좁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일단의 토지, 그것을 필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필지에 있어서는 개별 필지마다 토지 대장이라는 것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대장이 하나인 땅이라고 하면 건물 한 동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이고, 이러한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건축물 대장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대장이 하나라고 하면 건축물 대장도 하나 나와야 된다. 그러한 개념에서 1필지, 1대지를 건축법상 대지 개념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 하나는 건물 한 동 건축할 수 있는 대지 하나이다. 1필지 1대지 원칙, 그렇게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대지에는 주택이나 주택 외의 건축물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한 주택 등을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의 개념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이쪽은 시험거리는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관계 법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함께 살펴봅니다.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사무소 등의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 건축물의 개념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 자체와 공작물, 그리고 시설물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살펴봅니다. 여기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건축물에 딸린 건축물과 함께 존재하는 시설물을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보셨던 용어로서 건축물, 공작물, 그리고 시설물, 이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을 함께 보셨는데, 세상의 물건을 다양한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형물과 유형물로 나누기도 하고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람이 인공을 가미하여 만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인공물, 그리고 자연의 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있다면 이를 천연물이라 표현하는데, 저 시설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인공을 가미하여 만든 일체의 것들을 시설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산에 터널을 만들거나 또는 땅에 도로를 설치하게 된다면 인공을 가미한 일체의 것으로서 시설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물 중에 돌출되어 있는 것, 돌출되어 있는 굴뚝, 담장, 그리고 광고판 등이 있다고 하면 저 일체의 것들을 공작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작물 중에 지붕이란 구조를 갖추게 되면 그때부터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저 건축물과 공작물의 차이점은 둘 다 돌출되어 있지만 지붕의 존재 여부에서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이 건축물과 공작물을 비교하게 되었을 때 주요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지붕입니다. 다만 저 지붕은 혼자 공중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지탱할 수 있는 부가적 요소로서 기둥 또는 벽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물과 공작물을 구분하는 주된 요건은 바로 지붕이고, 이를 지탱하기 위한 부가적 요건인 기둥 또는 벽은 필수적 요건은 아니죠. 부수적 요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필수적 요건에 해당되는 지붕에 대해서는 뒤에 and 개념인 화, 그리고 기둥, 벽에 대해서는 부수적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택 개념인 또는이란 말을 쳐주게 됩니다. 왜 기둥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 한다, 그러한 표현 쓰는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관계법규와 관련되어 어떤 특정한 요건 설명하게 되었을 때 필수 요건에 대해서는 and 개념을 사용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때는 선택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과와 그리고 또는 이러한 것들을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시험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자체로 파악하게 되는데, 가끔 우리가 도로 여행하다 보면 도로 주변에 세워져 있는 광고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광고판은 바로 공작물 자체입니다. 하지만 건물 옥상에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건축물과 함께 존재하는 광고판으로서 그때는 그 광고판도 건축물 자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함께 존재하는 시설물이라고 하면 더 이상 시설물이 아니라 건축물 자체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표현 중에 딸린이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 저 딸린이라는 말은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별개, 분리된 이런 개념이라면 독립된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둘을 구분하는 것이 필수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관련된 개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건축물, 공작물, 시설물이란 말 나오게 된다고 하면 각각의 차이점에 대한 구분을 이 시간에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층 건축물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건축물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종류를 구분하게 되는데, 우리 건축부에서는 일반 건축물과 고층 건축물을 서로 구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건축물,
그리고 준, 다중 이용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구조 건축물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 건축부에서는 현재 다루게 되는데, 건축법상 건축물의 종류, 개념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여기 고층 건축물이나 다중 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각 기출문제 다루졌습니다. 그래서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부에 새로 도입되었던 2012년 정도에 우리 기출문제 반영되었고, 다중 이용 건축물은 2015년도에 건축법을 개정하며 도입했는데, 그해 18회 시험에 다중 이용 건축물에 관한 사안들을 시험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신설된 준다중 이용 건축물, 작년에 건축부에 새로 반영되었지만 아직 출제되지 않고 있는 특수 구조 건축물, 그러한 두 가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니은번의 고층 건축물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것을 말하며, 준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 중에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을 말한다. 그러면 여기 고층 건축물과 관련되어 일반 건축물과의 차이점은 건축물의 층수, 높이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높이가 10층짜리 건물이라면 그냥 건축물이지만 30층 이상이거나 그 높이가 120m 이상인 경우에는 고층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보통 층 높이, 층고는 4m이거든요. 그래서 30 곱하기 4하면 바로 120 나오죠. 그리고 이러한 고층 건축물을 배분하게 되면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그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이라 하고, 준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 중에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준초고층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법률에 있어서는 특정 단어 앞에 준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면 바로 뒤에 나오는 단어를 부정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 보면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구분할 수 있는데, 준법률행위라는 것은 법률행위 아닌 것을 말합니다. 가끔 제가 전봇대 빌라 분양 광고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빌라 분양 광고에 있어서는 준 역세권의 빌라 분양한다, 그런 광고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 역세권 이단이다. 아닙니다. 가끔 거의 과장 광고로서 지하철역으로서 걸어서 한 20분, 25분 걸리는 거리인데 불구하고 역세권이라면서 지하철역으로서 5분 또는 3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그런 광고하는 것 꽤 많죠. 진짜 그 빌라 분양하시는 분 참 순수한 분 같습니다. 준역세권은 역세권 이단이다. 아니, 참 솔직하죠. 그래서 법률 개념과 관련되어 특정 단어 앞에 준이란 말 쓰게 되면 뒤에 나오는 단어를 부정하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준초 고층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 아닌 것을 말하죠. 그러면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만약 건축물의 층수를 기준으로 30층 이상인 것과 30층 미만인 29층 이하를 각각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29층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냥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30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층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30층 이상은 죄다 고층 건축물인데, 저 30층 이상 중에 50층 이상인 것과 49층까지를 각각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고층 건축물에 대해 30층부터 49층까지라고 하면 초고층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준초고층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50층 이상이라면 초고층 건축물이라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건축물의 층수를 기준으로
초고층 건축물이건 중초고층 건축물이건 모두 고층 건축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생물을 해분하게 되면 동물과 식물이죠. 그러면 동물, 식물 구분하기 전에 전 단계, 그것을 생물이라 하고 일정한 구분 기준에 따라 동물과 식물로 나누듯이 이 고층 건축물을 50층 이상이 된다고 하면 초고층 건축이라 표현하고 50층이 아니라고 하면 그때는 중초고층 건축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층수 기준으로 건축물을 해분하고 있다. 그렇게 밝혀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다중이용 건축물은 18회 시험 때 기출문제 다뤄졌습니다. 또 나올 일 없죠. 그리고 이와 비교되는 것으로서 다중이용 건축물이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얘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다중이용 건축물도 다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다중이용 건축물 최근 문제로 출제되었다는 점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다중,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대중이라 표현하는데 그 대중과 같은 말로서 많은 사람들, 다중이라 표현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그것을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중이용 건축물은 층수가 16층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용도 관계없이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이 된다. 그렇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등이 있다고 하면 다중이용 건축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화집회시설이라고 하면 그 크기가 꽤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로서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면 그때는 다중이용 건축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페이지에 박스 속에 보시게 되면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로 쓰이는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전시장, 동식물을 제외한 문화집회시설, 공유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에 여객용시설,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에 관광숙박시설, 이러한 6가지 용도는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인데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중이용 건축물과 관련되어 이렇게만 잠깐 살펴봤습니다. 송정우는 한문숙. 탤런트 안문숙이라는 분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 안문숙과 이름은 같지만 성이 다른 한문숙이라는 분이 있고 이분 자주 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정우는 판문숙. 이러한 6가지 용도로서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모두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종교시설, 종합병원, 여객용 운수시설, 판매시설, 백화점이죠. 문화집회시설, 극장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광숙박시설, 호텔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6가지 용도로서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모두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그래서 다중이용 건축물과 관련되어 용도 관계없이 16층 이상이거나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동종우는 판문숙이라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걸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교되는 것으로서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앞에 준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단어 부정해야 되죠. 그래서 다중이용 건축물을 제외한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등을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중이용 건축물은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될 수 없고 다중이용 건축물을 제외한, 그래서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제외한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5000 미만에 해당되는 용도라고 하면 준, 다중, 이용 건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동종우는 분문속 여기에 해당되고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5000 미만인 때에는 준, 다중, 이용 건축물이다. 그래서 준, 다중, 이용 건축물은 다중, 이용 건축물을 제외한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의 동종우는 분문속. 그래서 가번의 문화시설, 그리고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에 여객용 시설, 마 종합병원, 그리고 자해, 관광, 숙박시설 6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문화시설과 관련되어 앞서 다중이용건축물에는 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한다. 하면 준다중이용건축물에 있어서는 전시장이라는 말 눈에 안 보입니다. 동물원, 식물원 제외한다. 그러면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화시설인 전시장은 다중이용건축물은 아니죠.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은 준다중이용건축물은 되죠. 차이점을 조금 비교하시면서 저 다중이용건축물, 다중, 대중이란 말 생각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말하고 준다중이용건축물은 최소한 다중이용건축물은 아니지만 바다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준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합니다. 그 정도 구분은 해놓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건축물과 비교되는 준다중이용건축물, 준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특수구조 건축물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특수구조 건축물은 몇 년 전에 대학생 오리엔테이션 도중에 눈이 많이 와서 눈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 건물이 붕괴되어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고를 앞으로 예방할 목적으로 특수구조 건축물을 우리 건축법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특수구조 건축물은 차양 등의 돌출 구조물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되어 있는 건축물 또는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의 건축물 그리고 특수한 설계를 드러난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위층의 하중을 지탱하기 위한 수직 구조로서 기둥, 내력벽이라는 것을 각각 만들게 되는데 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좁으면 저 위층에 아무리 많은 무게가 나가는 물건을 장착한다 할지라도 저러한 무게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협소하면 저 기둥에 둘러싸인 공간이 부족하여 거실로 활용할 수 있는 경제성이 떨어지거든요. 다만 저 기둥과 기둥을 최대한 늘리게 된다고 하면 저 기둥과 기둥 사이에 하중을 지탱하지 못해 위층 바닥이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층 바닥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 무너질 염려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할 필요 있죠. 그러한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법상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또는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하는데 저 특수구조 건축물에 있어서는 차양 등의 돌출 구조, 외벽 중심으로부터 3m 이상이거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의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한다.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개념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셨습니다. 층수, 높이를 기준으로 건축물을 구분하게 되면 이를 고층 건축물이라 하죠. 저 고층 건축물을 배분하게 되면 초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로 각각 구분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 이를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표현합니다. 저 다중이용 건축물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준, 다중이용 건축물 함께 보셨습니다. 특별히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동종우는 판문속이라면 다중이용 건축물이지만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종우는 판문속이라면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분류된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특수구조 건축물과 관련된 각각의 기준 한번 확인하시는 게 여기에 필수 사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실 것으로 이러한 건물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구성 요소와 관련되어서는 자주 시험 문제가 거론되는 것으로 기본적인 사안들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우선 지하층이란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래서 건물을 보게 되면 저 건물에는 많은 사람들이 장시간 업무를 보는 공간, 보통 거실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표면 아래에 건물을 두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지하층이라 하죠. 우리 건축법에서는 저 지하층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 방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경우로서 그래서 건물 바닥이 지표 하에 존재하고 지표면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평지에 만들 수 있지만 경사진 곳에 건물 건축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건물 한 층이 지표면 아래에 존재한다면 그때는 지하층, 지상에 존재한다고 하면 그때는 지상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반지하 구조가 존재합니다. 이 반지하 구조와 관련되어 건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존재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지하층으로 판단하는 것 아닙니다. 저 건물 바닥으로부터 위층 바닥 윗면까지의 거리를 층고, 층 높이라 표현하고 저 지표로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 만약 이 부분이 1m이고 이 부분이 3m라고 하면 평균하면 2m이죠. 그리고 층고, 층 높이는 바닥 윗면부터 위층 바닥 윗면까지의 거리. 그래서 내가 2층에 발을 올려놓고 있는 바닥에 서 있다면 3층 올라갔을 때 발을 올려놓는 부분이 있죠. 이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집니다. 그 중에 이 부분이 바닥 윗면이라 표현하게 되고 이것이 위층 바닥 윗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층고, 층 높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 윗면부터 위층 바닥 윗면까지의 거리를 말하는데 이러한 층고가 만약 4m라고 하면 이것 2분의 1 이상 되죠. 이러한 때는 지하층에 해당되게 됩니다. 반면에 층고가 4m인데 저 지표로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1m라고 하면 그래서 이쪽은 1, 이쪽이 2m라고 하면 뭐 1.5m 정도 될 수 있겠죠. 만약 이런 경우라고 하면 2분의 1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저 반지하를 지상층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하층이라고 하는 것은 방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경우로서 지표면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라 한다. 그래서 지하층에 대한 판단 이렇게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니은분의 발콘이란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 휴식 목도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외벽 붙여놓습니다.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을 말하며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 거실, 침실, 창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니은 발코니를 함께 보십니다. 여기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특별히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변경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코니는 가끔 우리가 베란다란 말과 구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아래층의 건축 면적과 위층 건축 면적이 서로 차이 나서 이러한 공간을 전망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얘를 베란다라 표현합니다. 반면 건물 외벽에 돌출 구조를 설치하고
이러한 부분을 유리창으로 차시해서 주택 내부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얘를 발코니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베란다 발코니에 있어서는 서로 조금 차이 나는 게 있죠. 일부러 만들었으면 발코니이고 아래층의 건축 면적과 위층 건축 면적의 차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구성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베란다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발코니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는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한 공간, 그걸 확인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파트에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흔히 베란다라고 표현하고 저 베란다에 빨랫감 건조시키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은 베란다가 아니라 발코니입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 만들어진 아파트의 경우는 저 발코니를 확장하여서 거실, 침실로 바꿔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건축법상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 거실, 침실, 창구의 용도로 사용한다. 그 규정 때문에 저 발코니 일부를 거실, 침실, 창구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발코니는 주택 외 상가등의 건물에도 분명 존재하는데 저 상가에 존재하는 발코니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 발코니를 다른 용도, 창고든 거실이든 침실이든 다른 용도로 바꿔 쓸 수 있는 유일한 건축물은 무엇만? 주택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의 경우에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발코니, 베란다의 개념과 서로 구분하며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한번 건축물 규모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